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원격으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저는 책을 번역한 강정우라고 하고요. 오늘 강연의 제목은 끝을 살피면 모든 것이 통한답니다. 어, 책의 원제는 Finish Big인데요. 지금 그 화면에 보이시는 대로 영문으로 제가 적어놨는데 사실은 저는 이 영문명이 훨씬 더 마음에 들어요. 예, 직관적으로 잘 다가오는 이야기인 것 같고 많은 것들을 잘 함축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요. 예,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이게 뭐 엑싯 스트래터지 이렇게 워드 클라우드를 해보면 별의별 여기들이 단어들이 다 연관돼서 많이 나오죠. 근데 저는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는 디렉션, 방향성, 디시전, 결정, 리브, 떠나다, 플랜, 계획하다 이 말들인 것 같아요. 이 책에서 엑시스의 단계를 몇 단계로 나눠놨는데 사실은 방향 설정이 제일 중요하겠고 그 다음에는 참 인간적인 고뇌와 여러 가지를 동반한 의사결정의 순간에 많이 놓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결국 창업가는 어느 순간에는 자기가 일으킨 회사를 떠나야 되거든요. 이 떠난다는 포인트가 많은 것들을 또 함축하고 있고 많은 의미를 갖게 돼요. 그 다음엔 또 플랜이라고 돼 있는데요. 떠난 다음에 그럼 자기는 또 어떤 정체성을 찾을 것인가에 대한 또 인간적인 깊은 고민과 탐구의 시간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자 보 벌링엄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분은 어떤 경영 작가라기보다는 또 교수도 아니고요. 포브스와 같은 경제지의 칼럼니스트셨어요. 오른쪽에 보이시는 화면을 보시면 스몰 자이언츠가 온다라는 그 유명한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출간된 지는 10년이 더 넘었는데 최근에 또 출간된 지 10년을 기념해서 개정판이 나왔어요. 예, 그 정도로 그 당시에도 굉장히 많이 사랑받았고 또 이번에도 많은 독자분들이 관심을 갖고 읽고 계신 그런 책입니다. 이 보 벌링엄이 참 특이한 사람인 것이 이분은 창업가들의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탐구하고 또 기업의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절대 되게 화려한 성공을 한 사람들을 쫓지를 않아요. 그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좀 우리 일상생활에서 좀 가까워 보이는 사업가들의 이야기들을 굉장히 진솔하게 담으려고 이야기를 하고 거기서 많은 사람들한테 주는 시사점을 뽑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전적 성공과는 또 다른 가치가 있다는 것을 굉장히 많이 알려준 작가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스몰 자이언트란 책을 몇 년 전에 읽었는데 이분이 꽤 오래전에 엑싯과 관련된 Finish Big이란 책을 썼고 그 책이 짐 콜린스라고 하는 유명한 경영 저술가에 의해서 회자되는 것을 언급되는 것을 제가 보고 번역하기를 결정을 했습니다. 참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이 보 벌링엄 씨한테 제가 트위터로 당신 책이 한국에 나와요 그랬더니 한국에서 두 번째로 번역책이 나오게 된다고 해서 굉장히 기뻐했었어요. 예. 저는 잠깐 소개드리면 뭐 여러 회사를 다녔는데요. 뭐 대기업 생활을 하고 야후에서는 이제 온라인 마케팅 일을 했었고 맥킨지하고 베인에서는 10년 동안 이제 전략 컨설팅 일을 했습니다. 많은 회사들의 M&A 과정을 지켜봤고 또 전략이라는 것이 어떻게 실행되기도 하고 폐기도 되고 중간에 바뀌고 우여곡절을 겪는지를 한 10년 정도 해보니까 좀 알게 되더라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인더스트리 나와가지고 위메프에서 신사업 전략 구조조정 이런 일을 했고 최근까지는 이제 솔트룩스라는 AI 기업에서 전략 그다음에 기업 상장 업무를 했습니다. 현재는 대기업 지주사에서 신사업 투자와 M&A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요. 제 소개는 사실 한마디로 보면 좀 호기심 천국입니다. 앞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되게 다양한 일을 했고 또 관심사도 좀 다양해서 일을 하면 그것과 관련된 일들과 관련된 책을 쓰거나 아니면 번역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번 번역도 사실은 제가 하는 일을 좀 더 잘해보고자 좀 배우고자 하는 그 동기에서 책을 번역하게 됐습니다. 네, 그
또 책을 번역한 계기를 좀 더 들여다보면 제가 회사 생활하거나 개인적으로 한 스타트업에 한 12번 정도 투자를 한 것 같아요. 최근 한 5년 동안 그 중에 이제 3개 회사 정도가 투자자가 엑싯을 한, 창업자분들은 여전히 회사를 잘 경영하고 계시고요. 더 키워서 크게 한 3회사 정도가 이제 투자자로서 엑싯한 그런 경험인데요. 뭐 타링이라는 회사는 아마 젊은 분들은 많이 아실 것 같고, 제가 5년 전에 20억 기업 가칠 때 초기 투자를 했었고, 최근에는 한 20배 정도 회사가 커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굉장히 뿌듯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론티스라는 회사는 이제 산업용 메타버스 회사예요. 한 3년 전에 제가 투자를 했었고, 다행히 이 회사는 한컴이라는 큰 기업에 성공적으로 인수가 돼서 또 이제 새로운 또 도전을 또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하이퍼센스는 이제 모션 그래픽스,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들 가상 유튜버 아시나요? 막 사람이 얘기를 하면 부장님 몰래 유튜브 하고 싶은 사람들 있잖아요. 회사에서 안 들키고. 외국엔 되게 많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럴 것 같은데, 그러면 사람의 입모양이라는 거, 얼굴 표정 이런 거를 실시간으로 그냥 다 가상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이 회사를 투자를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에픽 게임스라고 아실 거예요. 애플이랑 크게 한판 붙은 미국의 한 2대 게임 회사 정도 되는데, 그 회사에 성공적으로 인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총 3개의 투자 엑싯을 해봤는데, 여전히 이제 엑스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회사들도 굉장히 많죠. 보면서 이제 창업자나 회사들을 보면서 도대체 창업가들은 무슨 생각을 속으로 하고 있을까? 그런 게 좀 되게 궁금해졌어요. 예, 궁극의 목표는 엑싯일 텐데, 그리고 또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창업가하고 아무리 대화를 해봐도 아주 100% 솔직한 얘기를 하진 않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했고, 조금이라도 그 내면을 좀 더 알고 싶어서 이 책을 접하게 됐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갈까요? 엑싯의 확률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 책에 나온 내용인데, 미국 상공회소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회사를 내놓는 사업가의 20%만이 매각에 성공한대요. 아니면 청산하거나 계속 붙들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나 이 회사 팔고 싶어, 엑싯 해야겠어. 그러니까 잠재적으로 매각에 관심 있는 사업가의 65에서 70%는 매수자하고 테이블에 앉아보지도 못한대요. 예. 그러니까 팔릴 만한 가치가 없는 거예요. 예. 관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가치가 없는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겁니다. 이만큼 사실은 엑싯은 굉장히 드문 일이고, 성공적인 엑싯은 더 드물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신문에서 자주 보죠. 뭐 배달의 민족이 엄청나게 크게 엑싯을 했다, 뭐 마켓컬리도 상장한다, 쿠팡 너무나 크게 상장해서 성공했다, 굉장히 큰 얘기들 많이 듣는데, 사실은 그것보다 훨씬 많은 수의 기업들은 아직까지 엑싯을 향해 달려가거나 때로는 길을 잃기도 한다라는 것. 예. 사실은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사업가이시거나 주변에 사업을 하고 계신 친구들 보시면 아마 제 얘기에 더 공감이 가실 것 같습니다. 근데 엑싯을 논하기 전에 스타트업은 우선 생존해야 되죠. 예, 그러니까 스타트업이 왜 실패하는가 이런 걸 조사를 해보면, 또 어떻게 해야 살아남는가 이런 걸 조사를 해보면 뭐 굉장히 이유가 다양해요. 근데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맨 왼쪽에 보시면 돈이 모자라서, 예, 더 이상 태울 돈이 없는 거죠. 맨날 돈을 태우다 보니까 캐시 번 한다고 하죠. 예. 그리고 자세히 보면 자기가 만든 제품이나 서비스가 시장에 니즈가 없었던 거예요. 예, 알고 보니 다 이렇게 장막을 다 벗겨내고 포장지를 다 벗겨내고 나니 사실은 니즈가 없었던 거죠. 이 포장지는 언제 벗겨지냐 하면, 경쟁이 조금만 강도가 세지면 금세 그 자기 제품의 가치와 서비스의 어떤 가치는 드러나게 돼 있죠. 그리고 한 중간쯤에 보시면 정부 규제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무섭죠. 예, 뭐 괜히 규제 샌드박스다 뭐다 이런 것들을 스타트업 업계들이 요청하는 게 아니죠. 관련해서 어떤 기업이 살아남는가 예를 하나 드리고 싶은데, 전 이 회사에 너무 투자하고 싶은데 투자할 룸이 없어서 투자를 받아달라고 하는 입장이지만, 투자할 공간이 없어서 제가 아직 못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헤이딜러인데요. 너무 잘 아시죠? 광고도 많이 나오고. 헤이딜러의
접속해 보신 분 꽤 계실 거예요. 꼭 헤이딜러에 차를 팔지 않다 하더라도 요즘엔 차를 팔려고 하면 여기서 시세는 한 번씩 다 확인해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회사가 2015년에 사업 개시를 했어요. 근데 바로 그 다음 해 정부 규제로 이 사업이 금지돼 버렸어요. 예, 왜냐? 오프라인에 있는 중고 딜러분들이, 중고차 사업자 딜러분들이 이 사업이 불법이라고 민원을 넣기 시작했어요. 당시에 그러니까 법 규정이 굉장히 애매하다 보니까 나라에서는 복잡한 거 싫으니까 금지해버렸어요. 그 이후에 정말 고난의 시간을 겪게 되죠. 그 이후에 어차여차 해가지고 규제가 다시 풀리고 2019년에 가서야 추가로 투자를 유치를 하게 되세요. 근데 어떻게 버텼을까 그동안에. 지금 현재 헤이딜러가 어마어마한 사업자입니다. 여기 이제 딜러분들이 우리나라 전체 딜러 중에 한 10명 중에 2~3명은 여기에 다 가입이 돼 있는데 여기 시험 보고 들어갑니다. 함부로 못 들어가요. 네. 어떻게 버텼을까? 이 창업자의 진정성과 인내라는 것을 전 정말 너무 절감을 했습니다. 저도 들은 이야기지만 이 창업자분께서 그 비전공자셨어요. 자동차나 뭐 컴퓨터 공학 이런 데 비전공자셨는데 학부를 2년 다니시다가 그만두시고 오토 갤러리라고 하는 중고차 단지에서 1년 일을 하십니다. 예, 그래서 중고차 산업에 푹 빠지시고 그 생리에 대해서 정말 몸으로 다 체험을 하세요. 비율이 뭔지 뭘 바꿔야 되는지를 정말 체험을 하셨고 그 경험이 지금까지 온 거고요. 정말 고객을 중심에 놓고 모든 프로세스를 설계하고 관리해내는 그 열정이 사실은 그 규제라는 그 위험한 파고를 넘어서서 지금 어마어마한 대한민국 1등 기업으로 지금 중고차 부분에 1등 기업으로 우뚝 섰습니다. 스타트업은 이래야 살아남나 봅니다. 근데 스타트업이 살아남는 거하고 훌륭한 엑싯을 하는 건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예, 당연하겠죠. 모든 스타트업이 살아남지도 못하고 살아남는 모든 스타트업이 훌륭한 엑싯을 하는 것도 아니죠. 예, 깔때기 이론이 여기서 적용이 되겠죠. 엑싯의 기대값을 좌우하는 게 뭘까? 두 가지로 분리해야겠죠. 예, 이거 뭐 당연한 얘기인데 창업과 회사 이 두 가지를 의도적으로 분리해서 생각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이 얘기하고자 하는 바가 그거예요. 우리는 스타트업을 볼 때, 사업을 볼 때 창업가 이꼴 회사라고 많이 봐요. 예, 왜냐하면 작은 기업에서는 창업가가 거의 다거든요. 예, 그게 가장 크게 갖고 있는 재산이에요. 그리고 창업가를 보고 대부분 투자를 하죠. 초기 기업일수록. 예,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엑싯이란 거는 창업가가 회사를 떠나는 거예요. 그 이후에도 회사는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찍부터 창업가가 해야 될 일, 창업가가 내야 될 가치, 회사가 스스로 내야 될 가치에 대해서 의식적으로 분리해서 생각하는 게 필요합니다. 잠시만요. 마이크가 떨어졌네. 계속 하겠습니다. 그럼 창업가는 어떤 사람이냐? 뭐 요술방망이를 갖고 있는 사람이냐? 진짜 막 몸이 한 12개여도 모자랄 만한 그런 사람이죠. 해야 될 일이 정말 많죠. 직원들 불평 드는 것부터 해가지고 사기들 진작시켜야 되고 뭐 사업의 최후의 보루죠. 우리는 회사에서 내가 이 일 안 하면 다른 부서에서 그 다음 프로세스를 뭐 해준다든지 대신 해준다든지 할 수 있지만 창업가는 누가 빵꾸나면 혼자 다 해야 됩니다. 예, 정말 팔방미인이어야 하는데 어떤 창업가분은 그냥 본인을 표현한 머슴이라고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집에서 내가 지은 집에서 사는 머슴, 예, 가장 머슴이래요 본인이. 틀린 말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본 그 투자를 하면서 짧은 경험이지만 창업가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런 사람인 것 같아요. 크게 한 5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문제풀이를 좋아하는 사람. 예, 문제가 오면 이걸 풀고 싶어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사람과의 인간관계의 문제이든 뭐 수학 문제이든 경영학 문제이든 공장에서 공장을 돌리는 문제이든 문제풀이를 좋아하는 사람. 두 번째는 자신이 통제 가능한 삶을 살고 싶은 사람이에요. 예, 누구한테 명령받는 걸 원치 않아요. 누가 짜준 프레임에서 일하는 거를 극히 싫어해요. 자기가 모든 세상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컨트롤할 수 없지만 적어도 내가 짜놓은 프레임 하에서 내가 살아가고 싶은 그런 사람이에요. 세 번째는 자신과 고객을 세상의 중심에 두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 위의 것은 되게 주변적이고 부차적이에요.
먼 친척들이에요. 말하자면. 예, 아주 멀리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자기와 동급은 아니에요. 자신과 고객만이 이 세상의 중심, 센터 오브 유니버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네 번째도 중요한데 시행착오가 두렵지 않고 또 부끄럽지 않은 사람. 예, 시행착오가 부끄러우면 두려워하게 되거든요. 예, 근데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보면은. 예. 다섯 번째도 중요한데 지극히 외롭지만 외로움을 덜 타는 사람이에요. 예, 좀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생각해 보면은. 예, 어디가 상담할 때도 없고, 근데 외로움을 상당히 덜 타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예, 저런 지경이면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별로 그 외로움을 안 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제가 본 창업가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서서 제가 문제풀이를 좋아하는 사람이라 그랬는데 여기에 보시면 왼쪽에는 바퀴 달린 의자가 있죠. 회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거죠.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일하는 사무실에서. 근데 오른쪽은 강의장이나 세미나실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의자, 책상이에요. 예. 여러분 회사에 이런 책상에 앉아 있는 직원을 보신 적 있으세요? 사무실에서? 예, 아마 거의 없으실걸요? 근데 이 책상과 의자를 다 사용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배달의 민족의 창업자인 김봉진 의장이에요. 예, 유명한 일화인데 이 김봉진 의장께서 이 사업이 안착할 때까지 저 바퀴 달린 책상을 사용하셨대요. 용도가 뭘까요? 예, 자기 눈앞에서 직원들이 일을 하는데 혹은 멀리서 바라봤을 때 혹은 나에게 전화로 누가 도움을 요청하면 일어서서 가는 게 아니고 책상 자체를 옮겨버려요. 예, 발로 발발 구르면서 그 직원 옆으로 가요. 예, 그 직원이 보고 있는 컴퓨터 옆으로 가요. 혹은 그 직원이 통화하고 있는 고객과의 통화하는 그 전화기 옆으로 가요. 예, 그래서 그 자리에서 문제를 풀어요. 예. 사장님 무슨 문제 있어요? 그럼 나 지금 시간 없으니까 내일 9시에 미팅룸으로 와. 비서한테 얘기해. 내일 아침에 보자. 보고서는 미리 보내줘. 이런 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풀이의 의지가 어마어마하게 강한 거죠. 예. 보면은 사장님이 저 바퀴 달린 책상을 가지고 사무실을 휘젓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싫어하는 그 직원들도 있겠죠. 근데 훨씬 더 문제는 빨리 풀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문제풀이의 의지가 남다른 사람들이 훌륭한 창업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결정적으로는 그 오늘의 강의 주제와 가장 연관되는 거는 회사를 잘 팔리는 상품으로 만든 사람이에요. 예. 여기 이 책의 그 챕터 중에 당신의 회사는 팔릴만 합니까? 라는 챕터가 있습니다. 셀럽을 하냐? 예. 셀럽을 하냐고 물어봐요. 회사란 건 어떻게 보면은 인격체라고 보기도 어렵고 그냥 숫자로 나타나는 그런 건데 이게 과연 누군가 사줄 만한 상품이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밑에 얘기한 대로 회사를 일으키고 키우는 거는 파는 목적으로 돼야 된다. 회사를 디자인하는 것도 파는 목적이 있어야 한다. 회사를 평소에 경영하는 것도 파는 목적이 있어야 한다. Build to sell, design to sell, manage to sell. 사실은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에 거의 뭐 대부분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창업가는, 특히 엑싯의 사명이 있는 창업가는 누구다? 회사를 잘 팔리는 상품으로 만든 사람이다. 그러면 파는 사람은 무엇을 파는 거고 사는 사람은 무엇을 사는 걸까요? 회사를 산다 그럴 때, 회사를 판다 그럴 때 여기에 흔히 보이는 스타트업의 S커브가 있죠. 초기에 엄청나게 관심을 받았다가 지지부진하고 회사가 넘어가네 마네 하다가 시장이 개화되고 경쟁에서 이길 때 새로운 투자금이 들어왔을 때 이제 상승 곡선을 타게 되는. 근데 초기 왼쪽 같은 경우에 투자자의 관점은 이렇다 그래요. 이 브라이언 코엔이라는 사람은 뉴욕 엔젤 창업가 협회장이고 이 핀터레스트 아시죠? 핀터레스트의 최초 투자자였어요. 돈을 많이 벌었겠죠? 엑싯을 했으니까 이 사람은. 그러니까 뭐라 그랬냐면 내 앞에 B급 아이디어를 가진 A급 팀. 아이디어는 B급인데 팀이 너무 좋아요. 창업자나 경영자들이 너무 훌륭해요. 그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A급 아이디어를 가졌는데 팀이 후졌어요.
그것보다는 B급이에요. 그럼 나는 뭘 선택하냐? 무조건 전자를 택한다는 거예요. 네. 가능성의 시기예요. 이때는. 사업 계획은 항상 오류가 일어난다고 인정받는 시기예요. 그러면 오류투성이인 사업 계획을 고칠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팀이 중요하고 창업가가 누군지를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스타트업이 성장하고 성숙해서 누군가한테 팔릴 때 혹은 상장을 갈 때 여전히 저런 관점이 유효할까? 과연 창업가의 자질을 사는 것이 기업을 매각하는 것일까? 바이어들은 그걸 사는 걸까? 그건 한번 우리가 되물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무엇을 파는가? 그리고 무엇을 사는가? 보면 왼쪽은 이제 투자자의 입장이에요. 회사를 사는 초기 이유를 이제 뭐 이렇게 인터뷰를 해보면,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고 싶습니다. 사업 모델을 보완하고 싶습니다. 산업 구도가 너무 경쟁자가 많아서 죽이고 싶습니다. 또 경쟁사가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데 미리 방어하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전략적 이유들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사고 파는 거는 하나예요. 회사가 만들어내는 미래의 현금 흐름, future cash flow라고 하죠. 앞으로 돈이 얼마나 들어오냐는 거예요. 언제, 그것도. 그래서 미래 현금 흐름의 크기, 그리고 그것이 실현되는 시기, 타이밍에 영향을 주는 모든 것들이 이 바이어, 투자자의 관심사예요. 불확실성 투성이죠. 이것들을 매니지해서 스토리를 만들고 그걸 입증하는 게 기업 매각을 하는 창업자의 사명입니다. 바이어를 이해합니다. 투자자들을 이해해야 돼요. 동기가 각각 달라요. 동기가 얼마나 다를 수 있는지를 보여준 좋은 예예요. 올해 3분기 들어서 아마존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뭐 한 번쯤은 다 사보셨음직도 하죠. 요즘엔 소수점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10,000원만 가지고도 아마존 주식을 조금 살 수 있는데, 아마존 주식을 매도하는 헤지 펀드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대요. 올해 3분기에. 사람들은 사고 있는데 막 개미들은 막 사잖아요. 아마존 담아야 된다. 물론 이 사람들은 팔자고 하는데 실제 파는데 또 사는 기관 투자자들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팔고 있는 사람들의 이유를 한번 추론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보통 헤지 펀드라는 존재가 주식을 팔아치우는 데는 3가지 이유가 있다 그래요. 첫 번째는 애초에 세웠던 가설이 틀렸다. 말하자면 이 회사 괜찮을 줄 알았는데 속았다. 이럴 때는 손해가 나도 가능한 빨리 다 팔아치웁니다. 두 번째는 이 회사도 고만고만한데 더 우월한 수익률을 가져온 다른 게 있어. 돈은 거기다 넣어야지. 그래서 비중을 줄이는 케이스. 세 번째는 회사가 S커브 혹은 비즈니스 사이클, 성장 곡선에서 단기나 중기적으로 봤을 때 정점을 찍었다라고 판단될 때입니다. 세 번째 경우에는 어떤 거냐면 자금을 회사에 넣어도 마땅히 투입할 곳이 없어지는 경우예요. 이 경우에는 투자자의 돈이 만약에 들어가면 당장이 아니라 아주 먼 미래를 위한 종잣돈 같이 쓰이는 겁니다. 시드 투자. 이건 뭐죠? 다시 스타트업 투자랑 비슷해지는 거예요. 높은 불확실성에 직면하는 거죠. 얼리 스테이지 인베스트먼트와 같은 유형을 갖는 거죠. 이럴 때는 비중을 줄이거나 아예 팔아치운다는 거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S커브를 이야기를 했잖아요. 실제로 이 헤지 펀드 중에 아마존을 다 판 회사는 이유를 그렇게 들고 있어요. 이 아마존의 성장 곡선상 단기, 중기적으로 정점을 찍었다고 본다, 우리는. 더 성장 엔진이 별로 안 보인다. 차별적인,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때 시어스가 이런 것을 겪다가 이제 회사가 무너졌고, 아마존이 무너질 정도는 아니지만 과거의 성장까지는 못 갈 거라는 그런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이 헤지 펀드는 주주들한테 이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내가 아마존을 판 이유. 첫 번째는 아마존 분명히 장기적으로 좋은 투자자도 맞다. 하지만 예전만치 초과 수익을 못 가져줄 것 같다. 두 번째는 이 헤지 펀드는 2014년에 이 회사를 투자했는데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이 회사의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 의문을 품었다. 그런데 우리는 위험을 감수했고 아마존의 차별적 상업 모델이 수익을 줄이라고 우리는 판단했다. 세 번째는 회사가 항상 돈을 쓰면 어디다 쓰고 있냐 굉장히 중요한데 본인들이 투자했을 때는 성장기의 아마존은 구조적인 변화에 투자했다는 거예요. 클라우드 사업을 만들어내고 물류 시스템에 투자를 하고 상대적으로 이제 일상 경비죠. 경비에는 적게 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하지만 현재 그리고 가까운 미래 아마존은 그 반대로 움직일 것 같다. 그러니까 투자금이 들어가는 게 회사가 유지되기 위한 것이지 회사의 성장을 위해서 돈이 안 쓰여질 것 같다고 예측하는 거죠. 네 번째, 제프 베조스의 삶은 분명 악재다. 그것 떠난 아마존이 AWS 클라우드 서비스와 같은 선견지명 있는 사업을 일궈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 그래요. 실제로 아마존 제프 베조스는 뭐라 그랬냐면 AWS는 비즈니스 세계의 혁명과 같다 그랬어요. 스스로. 왜냐? 우리가 AWS 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동안 업계의 경쟁자들이 있죠. 오라클, IBM. 우리의 전략을 이해조차 하지 못했대요. 이 사람들이 왜 저 일을 하는 거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어떻게 돈을 버는 거지? 그것조차 이해를 하지 못했대요. 자그마치 몇 년 동안? 7년 동안. 그러니까 7년 동안 시장을 독점해버린 거예요.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겠습니까? 이 정도로 차별적인 성장 엔진을 만드는데 투자금이 쓰였던 시기가 지난 10여 년간의 아마존이었다면 제프 베조스가 떠나는데 과연 이런 성장 엔진을 위해서 또 돈을 쓸 수 있을까? 찾을 수 있을까? 심히 의문이라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헤지펀드는 아마존 주식을 전량 매도했다라고 합니다. 투자자의 논리라든가 투자의 동기는 정말 다양해요. 투자자가 갖고 있는 인사이트에 따라서 나한테 맞는 투자자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투자자일 수도 있습니다. 좀 더 설명하면 다양한 투자자 그룹을 이해해야죠. 벤처 캐피탈, 프라이빗 에쿼티, 그 다음에 대기업과 같은 전략적 투자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공모주 청약에 나서는 자산운용사도 있고 그 다음에 개미들도 있죠. 다 아실 거예요. 이 정도의 구분은. 벤처 캐피탈은 시장에 베팅하죠. 폭발적으로 성장할 시장. 그래서 이 사람들은 웨어 투 플레이가 중요합니다. 어느 시장을 찍을 것이냐. 시장이 제일 중요해요. 프라이빗 에쿼티는 뭐냐면 웨어 투 플레이는 기본, 하우 투 플레이에 집중해요. 경영 관리를 잘하고 C레벨 임원들을 다 갈아치워서 캐시를 뽑아내는 거죠. 고수들이라고 할 수 있죠. 세 번째는 전략적 투자, 대기업들인데 최소 10년을 내다보는 시너지 창출 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가 중요해요? How long to play가 중요해요. 시간은 우리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내 기업을 누구한테 팔 것이냐? 누가 나의 기업을 살만하다고 값어치를 쳐줄 것이냐?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가장 교과서적인 것은 가장 높은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프라이빗 에쿼티의 관점을 생각하는 것이 좋아요. 이분들은 모호한 굉장히 불확실성이 잘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 잣대를 통과할 수 있다고 하면 좋은 기업 가치를 만드는 회사를 만드는데 회사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네, 빌투셀 앞으로 얘기했죠.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존 워릴로라는 사람이 쓴 이 책에 보면 뭐라 그랬냐면 가장 상품성이 높은 회사는 즉 팔릴 만한 회사는 창업가가 회사를 영원히 떠나도 성공할 수 있는 회사라고 그랬어요. 앞서 제가 엑싯의 기대 가치를 높이는 방법은 뭐라고 했죠? 창업가와 회사를 분리해야 된다고 그랬죠. 결국에는 엑싯이란 거는 창업가가 회사를 떠난다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독립적으로 회사가 잘 굴러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이 쉽지 않죠. 말만 쉽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셀러빌러티 스코어라는 게 있어요. 요즘 뭐 이서빌러티도 있고 많이 하지만 내 회사는 얼마나 팔릴 만한 가치가 있는가를 자가 진단하는 툴이 있어요. 미국에서는 기업 매각이라든가 인수합병의 문화가 굉장히 뿌리 깊고 중소기업 M&A도 활발하기 때문에 그러한 고객층들을 대상으로 한 8가지 지표로 자기 회사를 진단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관심 있으시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꾸로 사고하라. 앞에서도 이제 끝을 보면 다 통한다 그랬는데요. 이 비즈니스를 매각하는 관점을 생각해서 리버스 엔지니어 해보는 사고가 필요하다 그래요. 즉 창업자들한테 제가 투자할 때 엑시트 계획이 뭔가요?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다 말을 아끼세요. 아직 생각 안 해봤어요. 뭐 M&A나 IPO죠. 마음속에 생각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잘 드러내지 않는 거죠. 아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리라 생각해요. 나는 회사 가치가 어느 정도 됐을 때 팔겠다. 두 번째, 누구한테 팔고 싶다. 세 번째는 팔 때쯤이면 나의 회사의 모습, 그리고 나의 모습은 이런 모습일 것이다. 이런 모습이어야 한다. 그때 팔겠다. 그 다음에 이까지 가는 과정에서 마일스톤과 재료를 찾겠다. 한 가지 명심하는 것은 항상 계획은 어긋날 수 있음을 잊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페이스북 얘기를 들게요. 앞에서
회사를 팔 때쯤 회사 그리고 내가 어떤 모습일까를 상상해 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미리 상상하는 거죠. 마크 저커버그가 페이스북 이제 메타가 됐죠. 한참 회사를 이끌던 시기에 여기에 이제 그 페이팔 마피아의 대부라는 피터 티엘이 여기 초기 투자자입니다. 그래서 2006년에 야후가 인수 제안을 해요. 가치는 1조를 매기고, 근데 페이스북이 이때 설립된 지 3년째였고 매출은 한 300억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피터 티엘은 투자자 관점이니까 당연히 이만한 제안이 다시 오겠냐, 회사를 무조건 팔자라고 합니다. 근데 마크 저커버그가 당연히 거부했겠죠. 그러니까 아직 하고 있겠죠. 뭐라 그랬냐면, 글쎄요, 제가 그 많은 돈을 지금 가지면 무엇을 하게 될까요? 내가 무엇을 하고 있을까? 아마 SNS 회사를 새로 차릴 것 같아. 헌데 나는 이미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다. 그러니까 굳이 자기가 다른 일을 해야 될 동인도 없고 그것이 상상이 되지 않는 거예요. 새로운 계획을 갖게 되는 것. 물론 페이스북이 훨씬 더 큰 가치로 클 것이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겠지만, 분명히 창업주의자 대주주로서 자신이 지향하는 엑싯의 그 엔드 이미지하고 맞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강하게 비토를 놔버리는 거죠. 네, 엑싯을 만약에 준비하시는 분이 마음을 먹었다면 시간이 상당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비즈니스 모델을 잘 설계하고 증명하는 일, 두 번째는 성장 잠재력을 입증하는 것, 세 번째는 인수자는 리스크를 다 떠안는 사람이거든요. 리스크의 대가로 돈을 내는 사람인데, 리스크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준비하는 거죠. 네 번째는 자기가 떠났을 때도 돌아가게 강력한 경영진을 만드는 것, 혹은 후계자를 양성하는 것. 다섯 번째는 직원들 사이에 고성과 문화를 만드는 것. 여섯 번째로 굉장히 중요한데요. 회사에 자금이 들어오면 이게 가치 있게 전환된다는 확신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관리 체계나 의사결정 체계를 잘 다듬어 놓는 게 필요하다 그럽니다. 네, 앞에서 이제 고성과 문화를 말씀드렸는데, 이 책에서도 직원들과 한마음 한몸 되기를 굉장히 강조를 해요.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인상 깊었던 거는 소위 말해서 오픈북 매니지먼트였어요. 이 책을 관통하는 고성과 문화를 대변하는 핵심적인 단어인데요. 이 오픈북 매니지먼트는 뭐냐면, 회사의 핵심적인 모든 경영 지표, 운영 지표들을 투명하게 직원들한테 공개하는 거예요. 네. 아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겁니다. 그것 갖고 토론도 해요. 그리고 그 개념과 의미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건 바로 잡아줘요. 서로 간의 해석이 다를 수 있다는 것도 인정해요. 일종의 워크샵을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임원들만 모여서 경영회의를 하잖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직원들의 마음속에 이런 의문들이 있을 수 있어요. 도대체 회사가 이렇게 돈을 버는데 다 누구 주머니로 가는 거냐? 내 월급은 왜 안 들어오는 거냐? 내 성과급은 이거밖에 안 되냐? 왜? 나만 이거밖에 못 받는 거냐? 사장이 다 가져가냐? 도 있고, 내가 회사에서 하는 역할이 도대체 회사가 크는데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 숫자로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 결정적으로 세 번째, 우리 회사는 어디로 가냐? 이런 질문들이 사실은 굉장히 내재되어 있는데, 암묵적으로 사람들이 그런 건 물어보는 게 아니야. 사장님하고 임원들이 다 알아서 하는 거지. 우리끼리 뭐 커피 마시면서 얘기하자, 이렇게 되죠. 근데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오픈북 매니지먼트 이 프랙티스는 미국의 중소기업들 사이에서 굉장히 유서가 깊고 많은 정말 베스트셀러들이 많이 나와 있는 그런 경영 기법입니다. 여러분들도 관심 있으시면 꼭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어요. 사실은 비전을 공유해야 된다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한 달에 한 번씩 원대한 비전만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맨날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잖아요. 우리가 5년 후에 뭐가 돼야 되고 10년 후에 뭐가 돼서 글로벌 1등 기업이 된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직원들은 그런 거 들을 때마다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어요. 괴리감 너무 많이 느껴요. 왜냐하면 내가 발붙이고 있는 이 사무실의 현실은 글로벌 1000등이 안 되는데 네. 어떻게 5년 후, 10년 후에 1등이 될까? 현실에 대한 제대로 된 커뮤니케이션 없이 비전을 이야기하는 창업가만큼 직원들을 빨리 떠나게 하는 창업가도 없는 것 같아요. 1년 뒤에 가보면 직원들이 다 바뀌어 있어요. 네. 왜 그럴까요? 공허한 거죠.
직원들을 애 취급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직원들 다 성인이고 어른은 어른 대접을 해야 되는데 어른 대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다 공유하는 겁니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직원들과 한 몸 되기 뭐 굉장히 뜨거운 감자죠. 그 주식 보상, 뭐 스톡 옵션이라는 제도가 있는 거 아시죠? 근데 스타트업에 이게 굉장히 일반적인 관행처럼 보이지만 의외로 투자하려고 가보면 그렇지 않은 스타트업들 정말 많아요. 스톡 옵션을 한 주도 안 준 창업가 분들도 계시고 앞으로 줄 계획이 없는 분들도 계세요. 옳다 그르다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직원들마다 다 보상의 방법이 달라요. 밑에서 보시면 이제 IT 업계에서 요즘에 개발자가 기한이 갖가지 보상들이 많이 들어오죠. 어쩔 때는 보면은 어떤 회사는 스톡 보상을 중시하는 게 있는가 하면 어떤 회사는 현금 보상을 중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기관 투자자가 먼저 창업자한테 스톡 옵션 주라고 얘기할 때도 있어요. 사실은 기관 투자자는 좀 손해예요. 왜냐하면 주식수가 늘어나면 자기 지분이 희석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인재가 필요할 것 같고 좋은 인재가 눈에 보이면 가둬둬야 되기 때문에 창업자한테 대표님 스톡 옵션 좀 많이 좀 주세요. 몇 %까지는 저희가 각오하겠습니다. 감안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창업자의 진정성인 것 같아요. 이 스톡을 주는 사람의 진정성. 왜냐하면 통상 스톡 옵션에는 소위 말해서 동반 매도권이 없어요. 여러분들 주식을 투자하는 기관 투자자들 대부분이 동반 매도권이라는 걸 가져요. 즉 대주주가 주식을 팔 때 같이 팔 수 있는 권리예요. 예. 이렇게 되면 낙동강 오리알이 안 되겠죠. 예. 어느 날 가지고 휙 팔아버리면 어떡해요. 자기는 만세 불러버리면. 근데 스톡 옵션은 그게 대부분 다 없어요. 예. 그래서 보통 우리가 엑싯을 이야기를 할 때 IPO 아니면 M&A 두 가지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M&A 됐을 때도 사실은 스톡 옵션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새로 회사를 인수하는 입장에서도 직원들이 계속 달려줬으면 좋겠거든요. 예, 나가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스톡 옵션의 좀 어두운 이면이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창업자의 진정성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 창업자가 정말 스톡 옵션을 줄 때 직원들을 케어하냐, 이런 조건도 내걸 수 있어요. M&A를 하는데 M&A 조건이 실제 이 책에도 여러 케이스가 나옵니다. 내가 대주주인 나의 지분을 파는 조건이 나의 직원들의 스톡옵션 지금 행사된 것도 일부는 사줘야 된다라는 조건을 달고 엑시트하는 경우가 여기 나옵니다. 예. 진정성이 있는 거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다. 사람이. 근데 직원들은 다 안다. 진정성이 있는지 없는지. 바보가 아니다. 네, 그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물론 이제 그 창업자의 고민도 있죠. 예, 스톡 옵션을 남발하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되는 거냐. 그것도 사실은 연구 대상입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장표인데요. 저는 이 말이 정말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보 벌링엄 저자가 뭐라 그랬냐면 창업가한테 하는 얘기예요. 회사를 경영할 때는 마치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곳에서 네가 태어났고 이 세상 끝까지 죽을 때까지 함께 할 것처럼 열정을 쏟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런데 동시에 내일 아침에 눈 뜨면 당장 회사를 팔 수 있을 정도로 준비하라고 합니다. 네. 일상을 운영을 하지만 항상 회사는 팔릴 만한 상품으로 포장해 놓으라는 거죠. 잘 만들어 놓으라는 거죠. 예. 창업자의 어깨가 참 무겁습니다. 하지만 창업자의 최후의 사명은 회사가 팔릴 만한 상품으로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야 직원들도 엑싯이 있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투자와 관련된 블로그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단순히 뭐 이렇게 그냥 누가 얼마 버는는 아니고 다 투자도 이제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스토리텔링 있는 투자의 이야기 아고스 인베스트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가끔 스토리가 궁금하시면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